여보, 제발 일어나요. 준호 씨가 의식을 잃은 채 한 달째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아내 은지가 흘린 눈물은 과연 진짜였을까요? 사실 은지는 남편의 침대 옆에서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오빠, 준호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우리 새 출발할 수 있겠다.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던 준호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잔혹한 현실이었는데요. 10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죠. 여보, 제발 일어나요. 준호 씨 들리시죠? 32세 준호의 귓가에 아내 은지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준호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지 벌써 한 달째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어요. 서울 성모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가 준호의 창백한 얼굴을 스쳤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생명을 간신히 유지시켜주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수술 흔적이 남아 있었고 여러 개의 관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매일 병실을 지켰어요. 겉보기에는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준호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은지의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변화 없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현우였어요. 준호의 대학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은지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응, 의사가 깨어날 가능성이 50% 정도라고 하더라. 그럼 우리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네. 은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보험금만 3억인데 준호가 죽으면 우리 정말 새 출발할 수 있겠다. 준호가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은지와 현우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만약 준호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거액의 보험금으로 둘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이때까지도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한 달 후, 준호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여기가 어디지? 준호의 첫 마디였어요. 은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급히 숨겼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났구나. 은지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에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였죠. 내가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어? 한 달 정도요. 정말 걱정했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준호는 아직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은지가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어요. 복도에서 급히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일 났어. 준호가 깨어났어. 뭐? 정말? 어떡하지?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진 거잖아. 침착해.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보다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어요. 하지만 뇌종양 수술의 후유증으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억이 흐릿했죠. 은지야, 수술 전에 우리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 괜찮았어. 은지가 재빨리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직감은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어디 있어?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왔네. 현우는 출장 갔어. 곧 올 거야. 사실 현우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만나기가 어색했어요. 친구의 죽음을 바랐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준호는 2주 더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은지의 행동은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 자꾸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밤
은지가 잠든 사이 준호는 우연히 은지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 현우와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준호 언제 퇴원해? 다음 주 금요일이래. 그럼 그때까지 계획을 세워야겠네. 무슨 계획?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이야.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였어요.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술 전 메시지들이었어요. 준호 수술 잘 될까? 글쎄, 의사가 워낙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더라. 만약 안 깨어나면 우리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네. 보험금도 받고 말이야.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생사를 오가는 동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메시지들이었어요. 준호가 죽으면 3억 받을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많이? 응, 작년에 보험을 늘렸거든. 그럼 우리 하와이로 갈 수 있겠네. 꿈만 같다. 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친구가 자신의 죽음으로 새 출발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앨범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수술을 받는 동안 은지와 현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심지어 모텔로 보이는 곳에서까지요. 날짜를 보니 모두 준호가 의식을 잃고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생사를 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가장 최근 사진은 여행용품점에서 찍힌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캐리어를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곧 떠날 수 있겠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따져 물을 수는 없었어요. 일단 퇴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평상시처럼 병문안을 왔어요.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괜찮아. 그런데 현우는 정말 언제 와? 곧 올 거예요. 출장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은지의 거짓말이 이제는 뻔히 보였습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퇴원하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한 달 반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어요. 은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집안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평소 은지의 물건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어요. 은지야, 내 옷들이 많이 없어졌네. 아, 입원해 있는 동안 정리 좀 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더 많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결혼사진 몇 장이 사라져 있었고 은지가 아끼던 액세서리들도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던 준호는 세면대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용 면도기였는데 자신이 쓰던 것과는 다른 제품이었어요. 이 면도기는 뭐야? 아, 그건 현우가 놀러 왔을 때 쓰던 거예요. 놀러 왔을 때? 언제? 한 달 전쯤요. 한 달 전이면 준호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지의 거짓말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었어요. 밤 준호는 은지가 잠든 후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침실 옷장에서는 현우의 옷이 몇 벌 걸려 있었어요. 거실 소파 틈에서는 현우의 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은지와 현우는 준호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이 집에서 동거를 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준호는 은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솔직하게 말해줘. 현우와 무슨 사이야? 은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현우는 당신 친구잖아요. 그럼 이건 뭘로 설명할 거야? 준호가 은지의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현우와의 메시지들이 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은지가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가 죽기를 바랐구나. 보험금 3억 때문에.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준호 씨, 오해예요. 오해? 그럼 현우와 찍은 사진들도 오해야? 준호가 휴대폰 사진첩을 보여주었어요. 은지와 현우가 함께 찍은 모든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준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자고. 내가. 은지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미 짐이 다 쌓여 있었어요. 이미 다 계획해뒀구나. 준호 씨도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당신 병간호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병간호가 힘들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우리는 진심이에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어요. 은지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테이블 위에 있어요. 사인만 하면 돼요. 테이블 위에는 정말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은지와 현우의 사인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팔기로 했어요. 병원비도 많이 나왔고. 팔기로 했다고? 누가? 저와 현우가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아내와 친구가 마음대로 처분하기로 했다니요. 돈은? 병원비 내고 남은 건 반반 나눠 갖기로 했어요. 반반? 내 집인데?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을 거잖아요. 은지의 뻔뻔함에 준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살아요. 혼자 살 수 있잖아요. 은지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만나지 말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준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집이 정말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은지가 준호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서 계약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이미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계약 취소는 불가능한가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약금 때문에 계약 취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과 예금이 모두 해지되어 있었어요. 은지가 가져간 것이었죠. 남은 돈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급히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방을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었죠. 이사 당일 준호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옷가지와 몇 권의 책이 전부였어요. 고시원에 도착한 준호는 작은 방에 앉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만의 집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가끔 어지러움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일자리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하면 무거운 일은 힘들 것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져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고졸이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빌딩 청소 아르바이트 공고가 눈에 띄었어요. 경력 무관, 성실한 분 우대. 준호는 다음 날 바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준호가 면접을 보러 간 곳은 중견 청소업체인 대한클리닝이었어요. 강남역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왔는데요. 김 팀장이 준호를 맞이했어요. 4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입니다. 좀 나이가 있네요. 보통 20대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의 간절함이 김 팀장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청소 일을 하려고 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준호는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두운 이야기였거든요.
일단 일주일만 해보시겠어요? 서로 맞으면 계속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근무지는 강남의 30층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첫날부터 쉽지 않았어요.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가끔 어지러움증이 왔어요. 게다가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같이 일하는 이모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을 배우며 점차 요령을 익혀갔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새벽 청소 시간에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대기업 사무실들에서 버려지는 각종 자료들이었습니다. 경영 분석 보고서, 마케팅 전략서, 사업 계획서 등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기업 자료들이 휴지통에 버려져 있었어요. 준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고시원에서 그 자료들을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는 왜 적자가 났을까? 준호는 자료를 분석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새벽 청소를 하고 오전에는 수거한 자료들을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르는 용어들을 찾아보며 경영학을 독학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김 팀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일 정말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뭘 그렇게 공부하세요? 보니까 자꾸 서류 같은 거 가져가시던데. 경영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요. 경영 공부요? 왜? 나중에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요. 김 팀장은 준호의 답변에 놀랐어요. 청소하면서 사업을 생각한다고요? 언젠가는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김 팀장은 준호의 진지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세요? 물론이죠. 궁금한 게 많아요. 김 팀장은 준호에게 청소업계의 현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은 중소청소업체는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세요? 인건비 관리랑 고객 관리가 제일 힘들죠. 준호는 김 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소업계의 문제점들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김 팀장은 준호를 관리직으로 승진시켰어요. 팀장님, 저 같은 사람을 관리직으로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어요. 이미 6개월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준호는 이제 10명의 청소 직원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요령을 익혀갔어요. 더 중요한 것은 준호만의 관리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청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3팀으로 나눠서 청소하면 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어요. 준호의 제안에 따라 청소 방식을 바꿨더니 실제로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김 팀장은 준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우리 팀 생산성이 50%나 올랐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1년 후 준호는 대한클리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 되었어요. 여러 빌딩의 청소 계약을 따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꿈은 더 컸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청소업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고시원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며 미래를 그려봤어요. 언젠가는 업계 1등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년째가 되자 준호는 대한클리닝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팀장조차 준호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준호 씨, 이번 신규 계약건 어떻게 생각해요? 김 팀장이 30층짜리 신축 빌딩 청소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계약 조건을 보니 수익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왜요? 인건비 대비 계약금이 너무 적어요. 최소 20%는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이 더 싸게 부를 텐데요. 그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준호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종합시설 관리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화분 관리, 간단한 수리, 소독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시킬게요. 준호의 제안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계약 연장률도 95%에 달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빌딩 관리소장이 감탄했어요. 덕분에 대한클리닝의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우리 회사의 보물이에요. 김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요? 독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요? 네, 제 청소업체를 차려보고 싶어요. 김 팀장은 놀랐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준호의 능력이면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잠깐 제가 제안할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 사장님이 은퇴를 생각하고 계세요. 회사를 인수해 보시면 어떨까요? 회사 인수요? 네, 이미 기반이 잡혀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거예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인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수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3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억이라는 돈은 준호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부로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사장님도 준호 씨를 믿으니까 조건은 협의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준호는 대한클리닝 사장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준호 씨가 우리 회사를 살려주셨다고 하네요. 과찬입니다. 김 팀장한테 들어보니 매출이 200%나 늘었다면서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겸손하시네요. 그럼 인수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인수 금액은 3억 원이었고 5년 할부로 지불하는 조건이었어요. 이자는 연 3%로 은행 대출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믿고 있어요. 이렇게 준호는 32살의 나이에 청소업체 사장이 되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새롭게 바꿨어요. 준호 클리닝으로 말이죠. 첫 월 매출이 8천만 원이었어요. 할부금과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월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큰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고객 개발에 집중했어요. 기존의 단순 청소업체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토털 시설 관리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클리닝 대표 준호입니다. 준호가 직접 영업을 나섰어요. 강남의 대형 빌딩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빌딩 관리 전반을 책임집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청소는 물론이고 보안, 시설 점검, 조경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려요. 관리소장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여러 업체에 분산해서 맡기던 일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거든요. 6개월 만에 10개의 새로운 계약을 따냈어요. 월 매출이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어났어요. 준호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청소업체가 아니라 시설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어요. 1년 후 준호 클리닝은 지역에서 유명한 청소업체가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도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청년이 만든 청소업체가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신문에서 준호를 조명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나요?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호의 야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준호 클리닝이 안정 궤도에 오르자 준호는 더 큰 도전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청소업체를 넘어서 종합시설관리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부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김 팀장을 부장으로 승진시킨 후 준호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해 논의했어요. 어떤 서비스 말씀이세요? 보안, 조경, 시설 유지 보수까지 모든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전문 인력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어요. 보안업체에서 10년간 일한 경력자, 조경 전문가, 시설 관리 기사까지 영입했습니다. 연봉이 만만치 않았지만 준호는 과감히 투자했어요. 우리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들이 여러 업체와 계약할 필요가 없어져요. 경영진 회의에서 준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재무 담당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워집니다. 경쟁업체들이 따라오기 전에 먼저 시장을 선점해야 해요. 준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었어요. 여의도의 63빌딩 시설관리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연 50억 원이었어요. 정말 해내셨네요. 부장이 감탄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큰 계약과 함께 큰 책임도 따라왔어요. 63빌딩 같은 대형 시설을 관리하려면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IT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어요. 모든 업무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어요. IT 전문 업체와 협력해서 빌딩 관리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청소 스케줄부터 시설 점검, 보안 관제까지 모든 것이 통합 관리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 정말 혁신적이네요. 63빌딩 관리소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시스템이 성공하자 다른 빌딩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나요? 롯데월드타워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물론입니다. 각 빌딩의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드릴게요. 준호는 IT 시스템을 무기로 삼아 대형 계약들을 하나둘씩 따내기 시작했어요. 2년 후 준호 클리닝은 서울 시내 주요 빌딩 30개소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대형 업체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300명으로 늘어났어요. 연 매출은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전국 진출을 해볼 때가 됐네요. 준호는 부산과 대구에 지사를 설립했어요. 서울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방 진출도 순조로웠어요. 기존의 영세한 청소업체들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준호 클리닝이 왔다던데 정말 다르네요. 부산의 한 빌딩 관리소장이 말했어요. 서비스 품질이 서울이랑 똑같아요. 1년 만에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이었어요. 부장님, 동남아시아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해외 진출 말씀이세요? 네, 우리 시스템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준호는 베트남과 태국 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두 나라 모두 경제 성장과 함께 고층 빌딩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관리 서비스는 아직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준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먼저 베트남 호치민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어요. 현지 직원들을 채용하고 한국식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품질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와 똑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호치민의 대형 쇼핑몰 시설 관리 계약을 따낸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베트남 지사장이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해외 진출 성공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청소업체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설관리 기업으로 성장한 준호 클리닝의 성공 스토리가 조명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세네요. 경제 전문지 기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 진출할 계획이신가요? 그럼요. 아시아 전체가 목표입니다. 준호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해외 진출 3년 후 준호 클리닝은 동남아시아 5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CFO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전체 매출이 500억 원을 넘어섰고 순이익은 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장세네요. 하지만 준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큰 혁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임원진 회의에서 준호가 발표했어요. AI가 빌딩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날씨와 유동인구를 분석해서 청소 횟수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죠. 개발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20억 원 정도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거액의 개발비였지만 준호는 과감히 결정했어요. 혁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1년간의 개발 끝에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이 완성되었어요. 테스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관리 효율성이 40% 증가했고 운영 비용은 25% 절감되었어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빌딩들의 만족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이에요. 삼성 본사 빌딩 관리소장이 감탄했어요. 전력 소비량도 줄어들고 시설 고장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스마트 시스템의 성공으로 준호 클리닝은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었어요. 경쟁 업체들이 따라하려 해도 기술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대기업들의 인수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천억 원에 인수하겠습니다. 롯데그룹에서 제안이 왔어요. 하지만 준호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팔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준호의 판단이 맞았어요. 2년 후 회사의 가치는 3천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상장을 고려해 볼 때가 왔어요. CFO가 제안했어요. 코스닥 상장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기업 공신력도 높아질 거예요. 준호도 상장에 관심이 있었어요.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상장 준비에 1년이 걸렸어요. 회계 감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준비, 로드쇼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드디어 상장일이 다가왔어요. 코스닥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300%까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어요. 준호는 이제 회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상장 후 준호의 개인 자산은 1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명실상부한 대기업 회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준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대기업 회장이 되기까지의 스토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성공 스토리네요. KBS 뉴스에서 준호를 조명하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준호의 성공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성공에 취하지 않았어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1등 기업을 만들어 보겠어요. 임원진 앞에서 선언했어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미주 시장도 공략하겠습니다. 준호의 야망은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야망이 있었기에 지금까지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고시원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준호를 생각하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곧 준호는 과거의 그림자들과 다시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상장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호 클리닝 본사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 용역 업체 등록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접수 직원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30대 후반의 여자와 남자였습니다. 어떤 업체세요? 한결 클리닝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업체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름은 김은지였습니다. 담당자가 상담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두 사람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은지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는 자신감 넘쳤던 모습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 큰 회사네. 은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 현우도 위축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지난 10년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준호에게서 받은 집 처분 대금으로 여유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났습니다. 현우가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봤거든요. 결국 둘은 작은 청소업체를 차려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직원도 5명뿐인 영세업체였습니다. 실장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안내했어요. 상담실로 들어간 은지와 현우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한결 클리닝이시죠?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작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청소를 주로 해요. 실적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월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규모가 작으시네요. 저희 하청업체로 등록하려면 최소 기준이 있어서요. 어떤 기준인가요? 월 1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과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해요. 은지와 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등록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힘들겠네요.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회장님이 직접 상담하시겠다고 하세요. 회장님이요? 네, 모든 하청업체는 회장님이 직접 면담하신답니다. 은지와 현우는 긴장했어요. 대기업 회장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준호는 CCTV로 상담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0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두 사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다만 10년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장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비서가 두 사람을 에스컬레이터까지 안내했어요. 30층 회장실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두 사람을 압도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은지와 현우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어요. 하지만 은지와 현우는 그가 준호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과 완전히 달라진 외모 때문이었어요. 한결 클리닝 대표님들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은지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사업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지와 현우는 자신들의 업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용이 빈약했습니다. 직원이 5명뿐이시군요. 네. 작은 업체라서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은지가 대답했어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 후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혼이요? 네, 남편이 병에 걸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든요. 은지의 말을 들으며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와 현재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현우 씨는 어떠세요? 저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지금은 은지 씨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이 부부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사업 파트너예요. 준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우리 회사 하청업체가 되려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요. 어떤 조건들인가요? 일단 보증금 5천만 원을 내야 하고 매달 실적 평가를 받아야 해요. 5천만 원이요? 은지와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그리고 1년간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해요. 그동안은 수수료도 높게 가져가고요. 준호는 일부러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지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최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준호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만의 재회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지만 막상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준호는 은지와 현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혹시 김준호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김준호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10년 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요. 그 순간 은지와 현우는 깨달았어요. 눈앞의 회장이 바로 김준호라는 것을 말이에요. 준호야?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랜만이네, 은지야. 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현우도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놀랐지? 나도 너희를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준호야, 우리. 은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막았어요. 할 말이 많겠지만 일단 들어봐.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10년 전에 너희가 내게 한 일들을 다 기억해. 미안해. 은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때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는 새 출발을 꿈꾸고 있었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현우도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어려워서. 은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준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희와 달라. 무슨 뜻이야? 복수는 하겠어. 하지만 내 방식으로. 준호가 계약서를 꺼냈어요. 하청업체로 등록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1년간 가장 힘든 현장에서 일해야 해. 새벽 3시 출근, 밤 10시 퇴근. 그리고 수수료는 30%야. 보통은 10%인데. 그렇게 해도 좋아. 기회만 주면. 은지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일한다면 1년 후에는 정식 파트너로 인정해 줄게.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인 줄 알아? 준호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계약서에 사인해. 은지와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주 토요일마다 내게 직접 보고해야 해. 알겠어. 이렇게 10년 만의 재회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은지와 현우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정말 미안해. 어느 토요일 보고를 마친 후 은지가 말했어요. 10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준호는 두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전의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성실한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는 날, 준호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수고했어.
고마워, 준호야. 이제 정식 파트너로 인정해줄게. 수수료도 10%로 낮춰주고.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 약속할게. 두 사람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거는 잊자. 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고마워, 준호야.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악수했어요. 그렇게 10년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적인 복수가 아니라 건설적인 복수였어요. 준호는 두 사람을 벌주는 대신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몇 년 후 준호 클리닝은 아시아 최대의 시설관리 기업이 되었습니다. 은지와 현우의 한결 클리닝도 100명 규모의 중견업체로 성장했어요. 준호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통해 모든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